성장기에는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할 수 있는 지원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인 생활의 첫걸음은 종종 많은 도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장자들은 이미 이 길을 걸어왔으며 귀중한 경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모든 장애물을 혼자 극복하려고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한 결정의 결과는 때때로 불균형적으로 심각하며 사람들에게 기회와 전망을 박탈합니다. 캐시디 구스는 1997년에 태어났습니다. 캐시디의 어린 시절은 약 10만 명의 주민이 사는 플로리다의 작은 도시 레이클랜드의 아늑한 동네에서 보살핌과 관심의 분위기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유망하고 사교적인 젊은 여성으로 묘사했으며 소프트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부모는 가족의 안녕을 위해 일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며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캐시디에게는 오빠와 여동생이 있었고 그들과 따뜻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10대 시절, 이 학생은 부모나 법 집행관과 갈등을 겪지 않았고 해로운 습관과 금지된 물질을 피했으며 적극적으로 스포츠를 하고 인상적인 학업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캐시디는 집안일을 돕고 매주 일요일 가족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아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열정적으로 공부하며 경력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것도 그녀의 인생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재정적 안정이 이루어진 후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봄, 14살 10대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빠와 여동생은 캐시디에게서 그녀답지 않은 특이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체중 증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러한 변화를 청소년기의 자연스러운 호르몬 과정 탓으로 돌렸습니다. 젊은 여성은 옷차림도 다시 생각했습니다. 캐시디는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 때문에 심각한 콤플렉스를 겪는 것 같았고 그래서 몸매를 가리는 헐렁한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캐시디는 체육 수업 전에 다른 여학생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는 것조차 피했습니다. 떠도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젊은 여성은 자신의 비밀을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여동생과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는 캐시디가 계속 담요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교적이고 웃음이 많았던 캐시디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방에서 보내며 거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고 교회에 가는 것을 멈췄으며 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캐시디는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때만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여동생과 어머니 모두 딸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는 둘째 딸에게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상태에 대해 논의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캐시디는 추측을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딸이 그런 것을 숨길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여러 개의 테스트기를 샀고 캐시디는 검사를 받는데 동의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너무나 신뢰해서 검사 과정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캐시디에게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소녀는 모든 사람을 쉽게 속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순진함은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어머니는 딸과 대화를 나눴지만 캐시디는 자신이 친밀한 관계가 없고 젊은 남성들과 만나지 않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강의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그녀를 믿었습니다. 그녀는 매주 딸의 옷을 세탁했고 딸의 생리 주기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아버지조차 캐시디의 이상한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담요를 두른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그녀를 보고 논리적인 의심을 품었습니다.
남편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처럼 대화를 시도했지만 딸은 모든 질문과 의심을 마찬가지로 물리쳤습니다. 오빠와 여동생도 의심을 품었습니다. 여동생은 캐시디에게 이 질문을 여러 번 했고 특히 학교에서 퍼진 소문 이후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녀는 테스트의 정직성을 의심했고 여러 차례 가족에게 자신의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정보는 조부모에게까지 전달되었지만 그들 역시 손녀에게서 진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캐시디는 사춘기 때문에 살이 쪘을 뿐이며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매우 부끄럽다고 계속해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시 한번 그녀는 믿어졌습니다. 여름 중반이 되자 헐렁한 옷 아래에서도 변화를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거의 담요를 벗지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습니다. 캐시디는 가족과 거리를 두었고 질문을 피했으며 때로는 무례함까지 보였습니다. 딸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부모는 마침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다가오는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이전처럼 계속 살았습니다. 물론 특별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오랫동안 숨기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캐시디의 어머니는 딸이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 욕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변기와 집 근처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스러운 어머니는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고 딸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지쳐 보이는 학생을 보았습니다. 소녀는 부자연스럽게 창백했고 아파 보였지만 여전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캐시디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욕실에서 본 것 때문에 어머니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을 데리고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소녀가 발육부진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검사하고 상황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사들에게 학생은 마침내 고백했습니다. 검사 후에는 명백한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무의미했고 소녀는 일어난 일을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실제 기간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다시 캐시디의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소녀의 버전에 따르면 그녀는 욕실에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을 겪었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캐시디는 실수로 물을 내렸고 그 후에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녀는 그것에 대해 침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의심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소녀에게 필요한 의료 지원이 제공되었고 상처가 치료되었으며 회복을 위해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는 캐시디와 함께 돌아왔고 둘 다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어머니는 이 어려운 시기에 딸을 모든 면에서 지원했습니다. 2012년 9월 22일 어머니는 딸의 방에서 나는 이상하고 불쾌한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캐시디는 집에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딸이 상한 음식을 버리는 것을 잊었다고 생각하고 청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그 냄새의 근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무엇과 마주하게 될지 모른 채 그것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방 구석에는 씻지 않은 옷이 담긴 통이 있었고 어머니는 그것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명확해졌습니다. 불쾌한 냄새는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내용물을 뒤지다가 어머니는 바닥에서 비닐봉지가 들어있는 신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열었을 때 42살의 어머니는 냄새의 근원을 찾았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30분경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법집행기관에 연락하여 사건을 알렸습니다. 같은 날 저녁 당국 대표들이 헛웃은 가족의 집에 도착하여 14살 학생을 면담했습니다. 캐시디는 거의 망설임 없이 자신이 아기 출산을 모든 사람에게 숨겼다고 자백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 운명의 그날 그녀의 양수가 터졌지만
젖은 침대 시트를 모으고 욕실로 가서 성공적으로 숨겼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소음을 덮기 위해 샤워하는 척 했습니다. 그녀는 불편함을 견디고 소음을 덜 내기 위해 수건을 이 사이에 물었습니다. 캐시디는 변기에 앉아 가위를 사용했습니다. 과정을 마친 후 그녀는 수건으로 욕실의 모든 흔적을 닦았습니다. 지친 젊은 어머니의 팔에는 그녀가 숨 쉬고 있다고 느낀 아기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놀랍게도 학생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빠르고 아무도 모르게 해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사건의 자격을 결정하려고 했고 세부 사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젊은 여성은 숨기지 않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건을 재구성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산타클로스 모양의 인형이 주어졌고 캐시디는 그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시연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후 그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젊은 여성은 아기가 숨 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황 상태에서 그녀는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젊은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아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은 아기가 아직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학생은 상자를 버리지 않았는데 단순히 어떻게 어디에 제대로 버려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직 의학적 검사만이 진술을 확인하거나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의학적 검사 결과 신생아는 완전히 발달하고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체중은 약 4kg이었습니다. 캐시디 자신이 40kg을 약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조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적절한 도움이 있었다면 아기는 평범한 삶을 살 모든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검사 결과 아기의 생명 기능이 정지된 원인은 산소 공급 차단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캐시디가 왜 신생아를 자기 방에 두었는지, 그리고 방 안에 강한 불쾌한 냄새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흔적을 숨길 계획조차 세우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에 대해 의아해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그녀의 잠재의식적인 죄책감의 표현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젊은 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라도 발각되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캐시디가 침묵하고 완고했으며 아기 아버지의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이 상황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대우의 결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했습니다. 캐시디는 부모와의 관계 악화를 두려워하여 가족에게 자신의 상태를 숨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했고 그들의 예상되는 반대를 알고 있었습니다. 캐시디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래 임신 흔적을 비밀로 유지할 계획이었으며 이는 사전 계획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조사 후 학생은 구금되어 지역 청소년 범죄자 특별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검토한 후 그녀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고의적인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가중 상황 해서의 아동에 대한 극도로 부적절한 대우 혐의, 역시 최고 등급의 혐의에 대한 문제도 논의되었습니다. 법 집행기관 대표들은 그녀의 행위의 심각성이 범죄자가 성년에 도달한 것처럼 사건을 처리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친척들은 그녀가 결코 공격성을 보인 적이 없는 합리적인 젊은 여성이라고 묘사하며 법원의 판결을 완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친척들은 캐시디가 단순히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이해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리다 성인형법에서 1급 범죄에 대한 최고형은 가석방 가능성 없는 종신형 또는 최고형입니다. 그러나 캐시디의 나이는 후자의 선택지를 배제했습니다. 이 사건 직전에 미국 대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의무적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위헌으로 인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젊은 변호사는 정신과 감정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건의 세부 사항을 알게 되어 가장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분노한 시민들과도 맞서야 했습니다. 가족은 유죄 인정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 많은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청문회는 극도로 감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고, 구슨 가족은 젊은 여성을 지지했으며 모두 울면서 일어난 일이 많은 운명을 망칠 수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재판 시작 전에 신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임신을 의심했지만 음성 테스트 결과를 믿었다고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사춘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단순히 살이 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캐시디의 상황을 알았다면 그런 결과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딸을 지지하고 아기가 도착했을 때 도왔을 것입니다. 결국 캐시디 주변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들에게 보여진 신문 비디오에서 주 피고인은 자신이 갓 태어난 아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시연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문제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의 느낌으로는 약 1분이 걸렸습니다. 결정을 선고하면서 판사는 젊은 여성이 이전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녀가 사회에 위험이 될 가능성은 최소한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캐시디 구스는 그의 의견으로는 단순히 부모의 책임에 대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가 경솔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를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선고 시 판사는 캐시디가 다른 범죄로 다시 법정에 서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동의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두 번째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법원위원회는 그녀를 힐스버러 아카데미의 젊은 여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캐시디가 법정을 떠날 때 그녀는 교도소 옷 소매로 눈을 닦았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자신의 미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해 다시 법정에 출두해야 했습니다. 판결은 샵 8개월 구금이었습니다. 판사는 명확하게 강조했습니다. 만약 캐시디가 다시 법의 경계를 넘는다면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석방 후 그녀는 규정된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지속적인 감시에 놓일 것입니다. 가장 사소한 위반 시에도 캐시디는 이미 15년 동안 성인 기준으로 교정시설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습니다. 별도의 조사 라인은 아기의 부성 문제였습니다. 수사관들은 생물학적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임신 사실조차 몰랐던 또 다른 미성년자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미 캐시디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젊은 남성의 이름은 이 떠들썩한 사건의 소동과 가능한 부정적인 결과로부터 무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대중적인 논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사건은 모든 지역 및 연방 언론에서 다루어졌습니다.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인은 심리학 및 정신의학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인용하여 이를 능숙하게 이용했습니다. 특히 한 과학 논문은 캐시디 구슨의 상황과 유사한 수많은 사례를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10대 여성들은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건의 대부분이 부모의 반대를 두려워하는 미혼 여성에 의해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이론에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전문가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들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 가장 완고함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구슨 가족의 역할과 아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그들의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종종 젊은 여성들은 관계를 해칠까 두려워 가까운 사람들에게 솔직해질 능력을 잃습니다.
캐시디는 이 점에 반복적으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도 그녀는 계속해서 자신의 주장을 고집했고 모든 사람을 공공연히 오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측면은 특히 최근 사건에 비추어 볼 때 극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정신과 공동체는 반대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캐시디를 지지하며 가족의 간접적인 개입을 보았고 다른 일부는 젊은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분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전문가의 작업은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9명의 여성 중 7명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거나 어머니 없이 자랐다는 연구를 설명했습니다. 정신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상생활에서 단순화된 아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러한 역할 혼합은 그들의 행동에 위험한 적응과 나타난 아이를 받아들이기를 꺼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여성들은 성공적으로 공부하고 종종 스포츠를 하며 학교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을 캐시디와 연결시켰습니다. 역할 혼합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 독특한 죄책감을 유발했습니다. 종종 그러한 청소년들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자연스러운 해결을 희망합니다. 젊은 어머니들은 명백한 건강 징후에도 불구하고 아기의 생존 불가능성을 스스로 확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조용히 문제를 처리하고 아무 걱정 없이 계속 살아갑니다. 상황은 캐시디에게서도 관찰되었던 가까운 사람들과의 고립으로 악화됩니다. 친척들과 문제를 논의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캐시디의 이야기는 사회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특히 청소년의 가족 계획과 관련하여 더욱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 개입이 그녀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4살 학생의 행동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이에는 옳고 그름의 경계가 아직 충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와 언론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캐시디 구슨 사건은 유사한 비극적인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미성년자가 해당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되었습니다. 대중은 왜 그렇게 무거운 의사결정 부담이 전적으로 캐시디의 어깨에 놓였는지 의아해했습니다. 부모는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논평가들은 그들의 수동성이 슬픈 결말로 이어졌다고 확신했습니다. 논리적인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딸의 체형 변화나 특이한 행동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었는가? 명백한 상태 징후를 무시하면서 왜 캐시디의 설명을 그렇게 쉽게 믿었는가? 친척들 스스로도 캐시디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인정했지만 아무도 그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명백한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욕실에서 생물학적 물질의 흔적을 발견해야 했다는 점입니다. 왜 아무도 캐시디를 더 일찍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는지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부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청소년에게서 부모에게로 전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시디가 친척들의 관심 부족으로 고통받았다고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상태를 필사적으로 숨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중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은 사무용 가위를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료 감정 보고서는 캐시디가 상황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이것을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분명한 점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상태의 결과였는가? 아니면 캐시디가 부모의 반응을 너무 두려워해서 그들이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도록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견디는 것을 선호했는가? 대중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14살 소녀가 그런 절망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가족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러한 질문은 철저한 검토를 수행한 수사관들에게도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나 부모 측의 부적절한 대우에 대한 추측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캐시디에 대한 의학적 검사 결과 피부에 신체적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다른 아이들은 부모에 의한 부적절한 대우를 부인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를 위한 특별시설에서 18개월을 보낸 후 캐시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문제가 있는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료를 언급했습니다. 특성 보고서에는 공격적인 성향이 없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의 재발 가능성을 극히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위원회는 환경의 저항 때문에 적응이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회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캐시디는 이전에 지인 관계를 잃었고 적대감에 부딪혔으며 집을 나서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체포된 이후 부모가 손대지 않고 놔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고 그녀가 14살 때 사용했던 여드름 로션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도전은 친척들과의 소통이었지만 그들은 지원을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회에서의 수용 문제에 어려움을 겪자 그녀는 반복해서 사람들의 증오와 박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자신이 극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며 언제 안도감이 찾아올지 불분명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트라우마적인 경험과 저지른 경솔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캐시디는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2017년에 첫 딸 미아를 낳았고 2년 후 둘째 딸 세마야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 출산 후 그녀는 아들을 갖고 싶다는 메시지를 소셜 네트워크에 게시했습니다. 이러한 기쁜 사건들은 정상적인 삶을 위해 싸우려는 캐시디의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페이지에서 그녀는 주변 환경이 자신이 아이를 갖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썼습니다. 이러한 태도의 이유를 묻자 캐시디는 스마일리 형태의 답변으로 제안했습니다. 젊은 여성은 사람들이 신생아와 관련된 그녀의 과거 행동을 잊지 못하고 많은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캐시디를 평생 격리시키는 것을 선호한다고 썼고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 옆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캐시디는 자신을 돌보는 어머니이자 행복한 가정 생활을 구축하려는 젊은 여성으로 묘사하는 많은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슬픈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캐시디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난 일의 심각성을 깨닫고 첫 아이에게 일어난 일과 화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캐시디는 원래 그를 없앨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부를지 계획하지 않았고 그래서 서류에는 단순히 베이비 구슨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캐시디는 공식 기관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주변 환경에 감시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대중은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살 기회를 박탈당한 신생아의 운명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젊은 여성의 게시물에는 종종 영혼의 환생이라는 주제가 등장했습니다. 심리학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것은 내면의 회개를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행동 후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황은 대중의 끊임없는 압력으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2020년에 자신의 계정에 마지막 게시물을 올렸고 참을 수 없게 된 끊임없는 압력과 억압을 지적했습니다. 캐시디는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고 그곳에서 사진 게시를 계속했습니다. 그녀가 매티슨빌 칼리지에서 간호사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그녀의 개선에 대한 평가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2021년부터 그녀는 법에 새로운 문제가 생겨 교정시설에 수감되었고 그녀의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9년 4월 12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관들은 실버 스프링시 엘름과 지릭 촐번지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흰색 울타리와 잘 가꿔진 잔디가 있는 3층짜리 집은 이 명망 높은 지역의 다른 집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집주인인 지역대학의 물리학 교수 로버트 클라크 54세는 수색 당시 현장에 없었다. 그는 탈세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클라크의 집 지하실에서 경찰관들이 발견한 것은 노련한 경찰관들조차 지원 병력과 심리상담을 요청하게 만들었다. 작전을 지휘한 마이클 그린 수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장에 있던 어떤 경찰관도 목격한 것에 대비하지 못했다. 2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 사라 젠킨스는 나중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 냄새를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응시하던 그 눈들을요. 하지만 로버트 클라크가 원래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면 무엇이 경찰을 엘른가의 그 집으로 이끌었을까? 이야기는 3년 전에 시작되었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연방 요원들이 아니라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이웃들이었다. 엘른가는 실버 스프링에서 가장 명망 높고 조용한 지역 중 하나로 여겨졌다. 이곳의 집들은 대대로 이어졌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십 년 동안 서로 알고 지냈다. 2016년 로버트 클라크의 등장은 약간의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우려는 없었다. 새 이웃은 다소 내성적으로 보였지만 예의 바르고 교양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2016년 5월에 이사 왔어요. 맞은편에 사는 72세의 은퇴한 엘리자베스 호는 회상한다. 남편과 저는 환영의 의미로 케이크를 가져다 주었죠. 로버트는 고마워했고 며칠 후에는 우리를 채 초대하기도 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약간 신경질적이긴 했지만 자기 일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었죠. 클라크는 금세 그 지역의 느긋한 생활에 적응했다. 그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물리학을 가르쳤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과학 동아리를 운영했으며 가끔 지역 행사에 참여했다. 이웃들이 알아차린 유일한 특이점은 그의 지나친 신중함이었다. 클라크는 자신의 집에 여러 대의 카메라와 동작 감지기가 포함된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이웃들이 처음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것은 클라크가 이사 온 지 약 3개월 후였다. 나고윌 번지에서 2채 떨어진 집에 사는 마사 화이트와 제임스 화이트 부부가 처음으로 이상한 소리를 알아차렸다. 정확히 우는 소리는 아니었어요. 제임스 화이트는 명확히 말한다. 오히려 아이 목소리처럼 단조롭게 무언가를 반복하는 낮은 소리였죠.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더 밤 11시쯤이었고 우리는 뒷마당에 앉아 있었죠. 화이트 가족은 그 소리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다. 그 지역에는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많았고 소리가 특별히 크거나 불안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몇 주 후 그들은 다시 비슷한 소리를 들었고 이번에는 더 뚜렷했다. 클라크의 집에서 나는 소리라고 확신했어요. 제임스는 말한다. 하지만 그는 혼자 살았고 아이도 없었죠. 아이를 데리고 손님이 오는 것을 본 적도 없고요. 2016년 12월까지 그 소리는 정기적으로 들렸다. 이제 다른 이웃들, 특히 클라크의 집과 가까운 이웃들도 소리를 들었다. 소리의 성격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단조로운 말소리처럼 들렸던 것이 이제는 종종 울음소리나 흐느낌처럼 들렸다. 소리는 거의 항상 밤 10시 이후에 시작되어 새벽까지 계속될 수 있었다. 우리는 클라크 집에 유령이 있다고 농담하기 시작했어요. 왼쪽 이웃인 테레사 곤잘레스는 회상한다. 하지만 남편이 아이 목소리로 도와줘라고 외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때 농담은 금방 멈췄죠. 2017년 2월 새벽 2시쯤이었어요. 곤잘레스 부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클라크는 집에 있었고 경찰관들을 들여보내 주요 방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최근 지하실에 홈시어터를 설치했으며 이웃들이 영화 소리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집 전체에 대한 수색 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지하실로 내려가지 않았다. 경찰 방문 후 몇 주 동안 소리는 멈췄다. 이웃들은 자신들의 우려가 근거 없었다고 생각했고 그 사건은 점차 잊혀갔다. 하지만 2017년 4월 엘리자베스 호는 이른 아침 꽃에 물을 주다가 클라크가 차에서 여러 개의 큰 상자를 집 안으로 옮기는 것을 목격했다. 상자는 동물을 운반하는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녀는 회상한다. 개나 고양이를 들여온 줄 알았죠? 그에 대해 물었더니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실험실 장비라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서둘러 가버렸죠. 다음 몇 달 동안 이웃들은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알아차렸다. 클라크는 한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식료품을 주문하기 시작했다. 택배 기사들이 정기적으로 소포를 배달했다. 마당에는 쓰레기 봉투들이 나타났는데 클라크는 어쩐 일인지 지역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져가지 않고 자신의 픽업 트럭에 싣고 어디론가 가져갔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밤의 소리가 다시 시작된 것이었다. 이제는 확실히 아이 울음소리였어요. 마사 화이트는 주장한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아니었죠. 가끔은 여러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았고 그들은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들만의 언어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아래쪽 어딘가 아마도 지하실에서 들려왔죠. 2017년 말 여러 가족이 독립적으로 다시 경찰에 연락했다.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신고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지만 클라크의 집을 조사했을 때 다시 아무런 의심스러운 점을 찾지 못했다. 집주인은 예의 바르고 실제로 홈시어터와 그의 업무와 관련된 작은 과학 실험실이 있는 지하실을 보여주었다. 조사를 수행한 수사관은 집안의 지나친 청결함과 정돈 상태를 주목했지만 그것이 의심의 근거가 되지는 않았다. 두 번째 경찰 방문 후 로버트 클라크는 더욱 폐쇄적이 되었다. 그는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멈췄고 직장으로 가는 길 외에는 거의 집을 나서지 않았으며 뒷마당에 추가 울타리를 설치했다. 밤의 소리는 더 작아졌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테레사 곤잘레스는 고백한다. 어쩌면 정말 영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집단적 편집증에 걸린 걸까요? 경찰이 2번이나 집을 확인하고 아무것도 찾지 못했으니까요. 상황은 또 1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이웃들은 가끔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여 더 이상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로버트 클라크는 계속해서 은둔 생활을 했지만 성실하게 대학에서 강의했고 명백한 법률 위반은 없었다. 하지만 2019년 1월 사건의 흐름을 바꾼 사건이 발생했다. 심한 노후가 몰아치는 동안 그 지역에 단기적인 정전이 발생했다. 클라크 집의 전자 잠금 장치를 포함한 보안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꺼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웃들은 무시할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 2019년 1월 24일 밤 실버 스프링에 심한 노후가 몰아쳤다. 24시 47분 번개가 엘름가를 포함한 여러 거리에 전력을 공급하는 변압기를 강타했다. 정의는 18분 동안 끊겼다.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이것은 사소한 불편함일 뿐이었다. 로버트 클라크에게는 재앙이었다. 그 비명 소리를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테레사의 남편 데이비드 곤잘레스는 말한다. 불이 꺼지자마자 클라크의 집에서 그런 소리가 났어요. 마치 여러 아이들이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죠.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회를 본 것처럼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비명 소리는 너무나 뚜렷해서 방형 5집안의 거의 모든 이웃들이 들었다. 몇몇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손전등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다. 어둠 속에서 그들은 로버트 클라크가 당황하며 집 주위를 뛰어다니며 문과 창문을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전화에 대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임스 화이트는 회상한다. 시스템이 다운됐어. 당장 와. 그들이 탈출할 수도 있어. 그가 우리를 알아차렸을 때 그는 즉시 통화를 끝내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몇 분 후 번호판 없는 검은색 SUV가 클라크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어두운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차에서 내려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쯤 비명소리는 이미 멈췄다. 낯선 사람들이 나타난 지 10분 후에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SUV는 1시간 후에 떠났다. 다음 날 아침, 이웃들은 화이트 가족의 마당에 모여 다시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는 이상한 소리뿐만 아니라 정전에 대한 클라크의 공황 반응과 한밤중에 낯선 사람들의 방문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마이클 그린 수사관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이웃집의 감시 카메라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거리의 모든 주민들을 신문했다. 그러나 완전한 조사를 위해서는 이상한 소리와 의심스러운 행동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했다. 수색 영장을 받을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는 보고서에서 설명한다. 이전 조사에서는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집의 은밀한 감시와 클라크 씨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로버트 클라크의 신원 조회는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밝혀냈다. 그는 실제로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었고 학계에서 인상적인 경력을 쌓았다. 그러나 그의 정기에는 5년의 공백이 있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 이 기간 직전에 그는 시애틀의 한 민간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사직했다. 또 다른 단서는 전기 요금 고지서였다. 지난 3년 동안 클라크의 집 전기 사용량은 혼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평균 수준의 4배를 초과했다. 이러한 소비량은 산업용 냉장고나 생명 유지 장치와 같은 에너지 집약적인 장비의 작동으로 설명될 수 있었다. 2019년 2월 중순 그린 수사관은 엘리자베스 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노부인은 클라크가 깊은 밤에 여러 개의 큰 검은 자루를 집에서 꺼내 픽업 트럭에 싣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사진의 품질은 좋지 않았지만 그녀는 전화기로 이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다. 잠을 잘 수 없어서 헤드라이트 불빛을 봤어요. 혼은 이야기한다. 로버트가 그 자루들을 끌고 있었는데 그 자루들이 움직였어요. 안에 누가 있을까봐 무서워서 사진을 찍었죠. 사진 조사 결과 자루 안에 살아있는 존재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경찰의 의심은 커졌다. 그린은 GPS를 통해 클라크의 차량 이동을 추적하는 영장을 신청했고 공공장소에서 그의 집을 향하는 숨겨진 카메라 설치 허가를 받았다. 2019년 3월 1일 감시 결과 첫 번째 심각한 결과가 나왔다. 카메라는 클라크가 한밤중에 담요에 쌓인 아이처럼 보이는 작은 꾸러미를 집에서 꺼내 정전이 있었던 밤에 왔던 것과 같은 검은색 SUV 모델에서 기다리고 있던 복면을 쓴 사람에게 건네는 것을 기록했다. 이미지 품질로는 그것이 아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은 설명한다. 하지만 꾸러미의 크기와 모양, 그리고 클라크가 그것을 다루는 극도의 조심성은 우리로 하여금 즉시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은 SUV를 추적하기 시작했지만 도시의 산업지역에서 놓쳤다. 교통감시 카메라를 통해 소유자를 식별하려는 시도는 실패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차량은 번호판 은폐 기술을 사용하고 있었다. 3월 중순까지 그린 수사관은 클라크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신청할 충분한 정황 증거를 수집했지만 먼저 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로 결정했다. 그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공식적인 방문을 조직했는데 이는 표면적으로는 그 지역의 화재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정기 점검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예고 없이 공식적으로 집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린은 설명한다. 사회복지사는
클라크를 놀라게 하지 않고 의심스러운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검사관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3월 20일 앨름가 4번 치볼번지를 방문했다. 클라크는 마지못해 그녀를 들여보냈지만 지하실을 보여주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며 그곳에서 개조 공사가 진행 중이며 머무르기에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로드리게스가 위층을 점검하는 동안 그녀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첫째, 냉장고에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이유식이 있었다. 둘째, 게스트룸 옷장에서 다양한 크기의 아동복을 보았다. 셋째, 부엌 테이블 위에 의료용 장갑과 바늘 없는 주사기 여러 개가 놓여 있었다. 로드리게스가 가장 불안하게 느낀 관찰은 닫힌 지하실 문을 지나갈 때였다. 시수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의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마치 누군가가 방 안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나서 아이의 웅골거리는 소리 같았지만 매우 이상하고 불분명한 소리가 났어요. 클라크에게 집에 아이들이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초조해하며 가끔 조카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위한 물건을 보관한다고 말했다. 방문은 빠르게 끝났지만 로드리게스가 수집한 정보는 수색 영장을 발부받는데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행동하기 전에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3월 28일 새벽 2시경 이웃들은 클라크의 집에서 큰 소리를 들었다. 소리는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비슷했고 뒤어 낮은 아이 비명소리가 들렸다. 즉시 911에 전화했어요. 데이비드 곤잘레스는 말한다. 교환원은 순찰대가 오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는 동안 창문 너머로 로버트가 집에서 뛰쳐나와 차 타고 빠른 속도로 떠나는 것을 봤어요. 도착한 경찰관들은 지하실로 통하는 집 뒤쪽 창문이 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가능한 침입을 확인하기 위해 수색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갈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경찰관들은 뒷문으로 집에 들어가 검사를 시작했다. 지하실에서는 싸움의 흔적과 출구로 이어지는 바닥에 작은 핏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나 사람이나 범죄의 명백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집은 감시에 놓였고 로버트 클라크는 수배되었다. 그의 차는 실버 스프링에서 50마일 떨어진 버스 정류장 옆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 기록 확인 결과 클라크와 닮은 사람이 뉴욕행 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5일 로버트 클라크는 위조 여권으로 국외로 도피하려다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체포되었다. 처음에는 가장 쉽게 입증할 수 있는 혐의인 서류 위조 및 탈세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것은 수사관들에게 더 심각한 증거를 수집할 시간을 주었다. 클라크가 체포된 후 그린 수사관은 마침내 앨름가 45번지에 대한 완전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4월 12일 수사팀이 집에 들어갔고 지난 3년 동안 신비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추정되는 장소인 지하실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였다. 경찰관들이 계단을 내려갔을 때 본 것은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앨름가 사피출번지 집의 지하실은 3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층에서 계단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방은 실제로 홈시어터와 작은 실험실로 꾸며져 있었다. 이것은 경찰관들이 이전 점검에서 본 것과 정확히 같았다. 이 지하실 부분에는 뒷벽에 있는 비정상적으로 튼튼한 금속문을 제외하고는 의심스러운 것이 없었다. 그 문은 주택에서는 완전히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회상한다. 산업용 강철, 전자 잠금 장치, 단열재. 그런 문은 연구센터나 은행 금고에서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늬 키카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전자 보안 장치를 우회할 수 있었다.
문 뒤에는 약 30평방미터 크기의 방이 있었는데 첨단 의료 실험실로 꾸며져 있었다. 벽은 방음제로 덮여 있었다. 여기에는 컴퓨터, 의료 장비, 약품과 혈액 샘플이 든 냉장고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클라크의 필체로 공식, 그래프, 메모로 가득 찬 공책들이 놓여 있었다. 기록의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일부 페이지에는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었다. 실험 설명, 관찰 기록, 약물 투여량 등이었다. 1번부터 18번까지 번호가 매겨진 어떤 피험체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과학수사관 사라 젠킨스는 보고한다. 다양한 자극에 대한 반응 설명, 약물 투여 후 행동 변화, 뇌 활동 측정. 모든 것이 과학 연구처럼 보였지만 명백히 모든 윤리 규범을 위반하며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것은 세 번째 문 뒤에서 발견되었다. 첫 번째 방과 두 번째 방 사이의 튼튼한 금속 문과는 달리 이 문은 일반적인 나무로 만들어졌고 강화 유리로 된 작은 창문이 있었다. 그 위에는 6개의 무거운 자물쇠가 걸려 있었다. 이 문 뒤에는 경찰 보고서에서 수용실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었다. 약 40평방미터 크기의 이 방은 투명한 칸막이로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다. 각 구역에는 바닥에 고정된 침대, 기본적인 위생시설, 동물원에서 사용되는 것과 유사한 먹이 공급 장치가 있었다. 수색 당시 세 구역에 사람들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관들이 예상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다. 우리는 이웃들이 들었던 소리로 미루어 보아 납치된 아이들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는 말한다. 대신 우리는 성인들을 발견했지만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구역에는 약 30세의 남성이 있었고 두 번째 구역에는 약 25세의 여성이, 세 번째 구역에는 더 나이가 많은 아마도 40세에서 45세 사이의 남성이 있었다. 세 사람 모두 성인의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다. 경찰이 방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나 놀라움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말하려고 애쓰는 어린아이들의 온가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의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린아이 같은 호기심 어린 표정이 굳어 있었다. 저는 26년 동안 경찰에서 일했지만 이것은 제가 본 것 중 가장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젠킨스는 고백한다. 이 사람들은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었지만 3살 미만의 아이들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마치 그들의 정신이 변형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현장에 호출된 의료팀은 세 사람 모두 강력한 정신과 약물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들은 수많은 주사 자국, 만성적인 영양 실조,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기간 체류 흔적을 보였다. 잠정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들은 지하실에서 최소 2년을 보냈다. 이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수용실에는 개인 물품이나 서류가 없었다. 각 구역에는 번호와 날짜가 적힌 표지판만 걸려 있었다. 피험체 4, 공용규청 실칠, 피험체 9, 스릴 고니청 77, 피험체 13, 03, 2018. 실험실에서는 각 피험체에 대한 의료 기록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생체 신호, 수행된 시술, 투여된 약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것은 퇴행의 진전과 정신적 유아 상태로의 환원에 대한 클라크의 메모였다. 이 기록으로 판단하건대 클라크는 의도적으로 성인을 유아 상태로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수사에 참여한 정신과 의사 엘러노라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는 향정신성 약물, 최면, 감각 차단,
그리고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실험적 기술의 조합을 사용했습니다. 실험실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수백 시간 분량의 비디오 녹화물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클라크가 피험체들과 세션을 진행하고 다양한 약물을 투여하며 인지 및 기억력 실험을 수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화물은 2016년 6월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그가 엘름가로 이사 온 직후였다. 금고 중 하나에서 수사관들은 피험체들의 개인 서류를 발견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여러 주에서 실종된 사람들이었다. 피험체 4는 워싱턴 출장 중 실종된 시카고 출신의 32세 프로그래머 마이클 도시로 밝혀졌다. 피험체 과이는 퇴근길에 실종된 볼티모어 출신의 26세 간호사 사라 클라인이었다. 피험체 13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43세 노숙자 토마스 베이커였는데 그의 실종은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다. 클라크는 의도적으로 찾지 않거나 실버 스프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찾게 될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지적한다. 대부분의 희생자들은 외톨이였고 강한 사회적 유대가 없었으며 자주 여행하거나 불규칙한 생활 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불안한 발견은 실험실 가장 안쪽 구석에서 경찰을 기다리고 있었다. 코드 잠금 장치로 보호된 별도의 냉장고에는 피험체 1, 2, 3, 5, 6, 7, 8, 10, 11, 12, 14, 12, 16, 17이라고 표시된 조직 샘플이 보관되어 있었다. 법의학자들은 이것이 인간 조직임을 확인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소 18명이 클라크의 실험실을 거쳐갔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린은 설명한다. 나머지 14명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수사의 주요 질문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답은 클라크의 공책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는 실패한 피험체와의 실험 종료를 상세히 기술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많은 피험자들이 그들에게 가해진 시술을 견디지 못했다. 일부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고 다른 일부는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을 입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퇴행을 보였다. 즉, 공격적으로 변하거나 자가 관리가 불가능해졌다. 실패한 피험체들의 시신은 아마도 이웃들이 보았던 그 자루에 담아 옮겼을 것입니다. 그린은 추측한다. 우리는 셰넌도어 국립공원의 외딴 지역으로의 이동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수색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3명의 생존자는 전문 의료시설로 옮겨졌다. 그들의 상태는 신체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심리적으로는 극도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검사 결과 그들은 임상 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많은 약물을 포함한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의 조합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물들은 말 그대로 그들의 뇌 화학 구조를 다시 썼습니다.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들은 아이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로 3살짜리 아이의 인지 능력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동시에 성인의 일부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섬뜩한 부조화를 만들어냅니다. 클라크의 기록을 해독하면서 그가 정신적 퇴행 실험을 수행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는 성인의 뇌를 유아 상태로 되돌리려고 시도했다. 이 실험의 동기는 수사관들이 클라크의 침실 책장 뒤 숨겨진 공간에서 개인 일기를 발견하기 전까지 불분명했다. 그 일기는 이웃들이 단순히 은둔적인 과학자라고 생각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밝혀냈다. 로버트 클라크의 일기는 2011년 9월 4일자 기록으로 시작된다. 이는 그의 공식적인 전기에서 5년간의 공백이 시작된 날짜와 일치한다. 오늘 에밀리를 잃었다.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한다. 그녀의 뇌는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되었다. 내 딸은 이제 껍데기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여전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그녀를 되찾을 방법을 찾을 것이다. 피의자의 7살 딸 에밀리 클라크는 2011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설명한다. 그녀는 클라크가 생명 유지 장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기 전까지 3개월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일기의 다음 기록들은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슬픔에 사로잡힌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드러냈다. 클라크는 자신의 과학적 경험을 이용하여 뇌의 작용, 신경 가소성, 인지기능 회복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 그는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뇌 손상을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협력했다. 하지만 2013년 일기의 어조가 바뀐다. 클라크는 공식 과학의 어리석음, 진보를 방해하는 윤리적 제약, 독자적으로 행동할 필요성에 대해 쓴다. 그는 이후 실험의 기초가 된 이론을 언급한다. 손상된 성인의 뇌를 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더 가소성이 있는 유아적 상태로 되돌려 거기서부터 회복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그는 성인의 뇌를 신경화학적으로 어린이의 상태로 재설정하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의 왜곡된 논리로는 이것이 그의 죽은 딸의 인격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백지 상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2014년 일기 기록은 더 구체적이 된다. 클라크는 시애틀 교회의 임대주택 차고에서 수행된 동물에 대한 첫 실험에 대해 쓴다. 그는 인지 기능을 원시 상태로 감소시키는 데 유망한 결과를 보이는 약물 조합을 설명한다. 2015년까지 그는 사람에 대한 현장 실험으로 넘어간다. 첫 희생자들은 음식과 돈을 약속하며 유인한 노숙자들이었다. 일기에는 그들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는 모습이 냉정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 초기 피험체 대부분은 과다 복용이나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사망한다. 이 시기에 그는 아직 피험자들을 장기간 수용할 적절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리는 지적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시신을 퓨제 사운드만에 던지거나 숲에 묻어 처리했습니다. 2016년 봄, 클라크는 자신의 실험을 위한 영구적인 기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다. 그는 시애틀의 집을 팔고 실버 스프링의 조용한 지역에 새 집을 사서 지하실을 실험실로 개조한다. 일기에는 공간 개조, 보안 시스템, 방음 방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담겨 있다. 실험실 설치와 병행하여 클라크는 더 정교한 실험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그는 퇴행의 3단계에 대해 쓴다. 첫째, 심리적 압박과 양리학적 개입을 통한 인격 해체. 둘째, 특수 약물을 이용한 인지적 퇴보. 마지막으로 각인, 새로운 기본 기술과 행동 패턴의 주입이다. 이 시점에서 그는 이미 단순한 광기의 경계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피셔 박사는 언급한다. 그는 그래프, 표, 평가 시스템을 갖춘 완전한 유사 과학 방법론을 만들었습니다. 미친 과학이었지만 섬뜩할 정도로 체계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실버 스프링으로 이사한 후의 기록에서 클라크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피험체들, 그들의 진전 또는 실패를 언급한다. 그는 자신의 방법을 개선하고 투여량을 변경하며 약물을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018년까지 그는 여러 피험체에서 안정적인 정신적 퇴행을 달성했다고 믿는다. 피험체 가오는 33.6개월 수준의 인지 기능에 지속적인 징후를 보인다. 2018년 11월의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그녀는 간단한 형태를 인식하고 기본적인 언어를 사용하며 연령에 맞는 정서적 반응을 보인다. 3단계를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다. 일기에 따르면 3단계는 클라크 계획의 가장 섬뜩한 부분이었다. 그는 딸의 기억과 인격을 퇴행된 성인들에게 로드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그는 보관된 개인 물품에서 에밀리의 DNA를 수집하고 기억 자극을 위한 신경 기술을 연구했으며 그의 의견으로는 각인을 위해 정신을 열 수 있는 환각제를 실험했다.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성인을 유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피셔는 설명한다. 그는 딸의 인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그릇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의 몸에 에밀리를 재창조하고 싶었습니다. 클라크는 이 목표를 결코 달성하지 못했다. 그의 실험은 다양한 형태의 퇴행을 초래했지만 어떤 피험체도 완벽한 그릇이 되지 못했다. 일부는 모든 인지 기능을 잃고 거의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다른 일부는 성인 인격의 파편을 유지했는데 클라크는 이를 오염이라고 불렀다. 세 번째 그룹은 예상치 못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 2019년 1월 정전과 피험체들의 탈출로 이어질 뻔한 사건 이후 일기의 어조가 바뀐다. 클라크는 불가피한 발각과 작업을 완료하거나 더 안전한 장소로 이전할 필요성에 대해 쓴다. 마지막 기록은 2019년 3월 27일자이다. 도주 하루 전. 내일 S9 피험체 아이무를 옮긴다. 그녀가 목표에 가장 가깝다. 다른 이들은 실패작임으로 처리해야 한다. 여기에 두기에는 너무 위험하다. 화이트가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 집이 감시받고 있다. 빨리 행동해야 한다. 바로 이 기록을 클라크는 완전히 실행하지 못했다. 모든 정황으로 보아 그는 남은 두 피험체를 제거하고 가장 성공적인 여성을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은 사건, 아마도 피험체 중 한 명의 탈출 시도, 이 창문 파손, 경찰 신고, 그리고 클라크의 급작스러운 출발로 이어졌다. 일기 조사와 병행하여 수사관들은 다른 증거들을 처리했다. 2월에 설치된 클라크 차의 GPS 추적기는 지난 2달간의 그의 경로를 재구성할 수 있게 했다. 셰넌도어 국립공원의 외딴 지역으로의 정기적인 이동이 특히 관심을 끌었다. 2019년 4월 18일 수색견을 동반한 수색팀이 이 지역에서 여러 개의 얕은 무덤을 발견했다. 이후 2주 동안 다양한 부패 단계에 있는 요법명의 유해가 발견되었다. 법의학자들은 모두 유사한 원인, 심장마비 또는 호흡부전을 유발하는 약물 조합으로 사망했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람들은 클라크의 실패한 실험체들이었습니다. 그리는 말한다. 그들이 그의 기준에 더 이상 맞지 않거나 그들의 수용이 위험해지면 그는 그들을 처리했습니다. 시신 신원 확인에는 몇 달이 걸렸다. 약 2명의 희생자 중 5명의 신원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동부 해안의 여러 주에서 실종 신고된 사람들이었다. 2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마도 실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노숙자들이었을 것이다. 과학수사 전문가들은 또한 클라크의 픽업 트럭 트렁크에서 최소 3명의 다른 사람에게 속한 핏자국을 발견했다. 분석 결과 이들은 피험체 10번, 15번, 16번으로 밝혀졌는데 아마도 클라크가 도주 직전에 처리한 마지막 희생자들이었을 것이다. 이웃들이 목격했던 검은색 SUV에 대한 조사는 오랫동안 불가능했다. 차량을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4월 말 경찰은 예기치 않은 제보를 받았다. 북버지니아의 한 농부가 자신의 소유지 옆 숲에서 버려진 차량을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그것은 바로 그 SUV였고 내부에서는 피험체 아임, 클라크가 가장 성공적인 실험체로 간주했던 여성에게 속한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그가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 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추측합니다. 그리는 설명한다. 아마도 그녀가 탈출을 시도했거나 그녀의 상태가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차를 버리고 다른 방법으로 그녀를 처리했습니다. 2019년 7월까지
조사는 클라크가 최소 14명의 납치 및 살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3명의 생존자는 전문 의료시설에 남아 있었고 의사들은 화학약물로 유도된 상태에서 그들을 벗어나게 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모든 실마리를 연결할 수는 없었다. 정전이 있었던 밤과 그 이후 클라크에게 찾아왔던 검은색 SUV 방문객들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 클라크가 도주 직전에 집에서 데리고 나간 피험체 나오 여성의 행방도 여전히 알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관들은 클라크가 혼자 행동했는지 아니면 공범이 있었는지 알아낼 수 없었다.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로버트 클라크 자신만이 알고 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답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체포된 후 로버트 클라크는 증언을 거부했다. 첫 신문 동안 그는 완전한 침묵을 지키며 벽의 한 점을 응시했다. 정신 감정 결과 그는 정신적으로 온전하며 기소 내용을 이해하고 재판 절차에 참여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되었다. 하지만 클라크는 계속 침묵했다. 그것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른 전술적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린 수사관은 설명한다. 그는 그냥 자신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외부 세계가 더 이상 그의 주의를 끌 가치가 없다고 결정한 것처럼요. 클라크가 침묵을 깬 유일한 순간은 2019년 5월 14일 수사관들이 살아남은 3명의 피험체 사진을 보여주었을 때였다. 그는 사진들을 보았고 혐오스러운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실패작들, 모두 실패작들이야. 그는 말하고 다시 침묵했다. 피의자의 협조 부족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계속되었다. 수사관들은 지난 3년간의 그의 행적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하고 전 동료들을 신문했으며 금융거래를 분석했다. 점차 더 완전한 그림이 드러났다. 클라크는 여러 출처로부터 자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급여 외에도 여개 회사를 통해 익명의 기부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큰 금액이 그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FBI 전문가들은 이것이 그의 실험 결과에 관심 있는 개인이나 조직으로부터의 지불일 수 있다고 추측했다. 유리는 그의 컴퓨터 중 하나에서 암호화된 서신을 발견했습니다. FBI 특수요원 앨리스 키무라는 보고한다. 클라크는 스폰서라는 코드명을 가진 누군가에게 진행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답례로 그는 돈뿐만 아니라 방법론적 권장 사항과 때로는 특정 유형의 실험에 대한 구체적인 요청도 받았습니다. 신비한 스폰서의 흔적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메시지는 여러 단계의 암호화와 여러 국가의 프록시 서버를 통과했다. 그러나 서신 내용 분석 결과 스폰서는 신경, 양리학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험용 약물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는 클라크의 실험실에서 발견된 물질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중 일부는 어떤 제약 데이터베이스에도 등록되지 않았으며 알려진 향정신성 약물에 변형된 버전이었다. 이러한 변형에는 클라크가 그의 교육 배경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거의 보유할 수 없었을 특수 장비와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우리는 미친 외톨이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복잡한 시스템을 다루고 있습니다. 키무라 요원은 추측한다. 클라크는 아마도 자원과 과학적 기반을 제공했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실행자, 현장 연구원이었을 것입니다. 가능한 공범에 대한 이론은 과학수사 전문가들이 지하실 금속 문 안쪽에서 알려진 어떤 회사에도 속하지 않는 로고를 발견했을 때 추가적인 확인을 얻었다. 그 상징은 마름모 안의 사람을 닮은 양식화된 형상과 약어 RMI를 나타냈다. 우리는 아직 이 약어를 해독할 수 없습니다. 그리는 말한다. 하지만 같은 상징이 실험실의 일부 기구에 새겨져 있었고 클라크의 컴퓨터 파일 이름에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클라크의 활동 조사 및 가능한 공범 수색과 병행하여
살아남은 3명의 희생자에 대한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들의 상태는 천천히 개선되었지만 진전은 미미했다. 문제는 양리학적 개입뿐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것이 전례 없었지만요.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이 사람들은 복잡한 심리적 조작의 대상이었습니다. 클라크는 말 그대로 그들의 인격을 지우고 부분적으로 인공적인 구성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해독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7월까지 피험체 사 마이클 도시는 자신의 실명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사진 속 가족들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피험체 13 토마스 베이커는 기본적인 자가 관리 능력을 회복했지만 일관된 대화는 불가능했다. 피험체 우유 사라 클라인은 가장 적은 진전을 보였고 정신과 의사들이 2, 3세 아동 수준의 인지 기능이라고 묘사한 상태에 머물렀다. 그녀의 뇌는 약물의 영향으로 말 그대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신경생리학자 제임스 조 박사는 설명한다. MRI는 다른 뇌 영역의 활동 변화, 신경 연결의 재구성을 보여줍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들은 납치되기 전의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2019년 8월 사건의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다. 익명의 정보원이 FBI에 연락하여 클라크와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는 퇴행의학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원에 따르면 야거 RMI는 바로 Regressive Medicine Institute를 의미했다. 이 사람은 연구소가 자녀를 잃고 그들을 되찾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에 의해 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키무라 요원은 보고한다. 하지만 우리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만남을 주선하기 전에 그는 사라졌습니다. 정보원을 추적하려는 시도는 성과가 없었다. 그의 이메일은 익명 서비스를 통해 생성되었고 IP 주소는 정기적으로 변경되어 신원 은폐를 위한 고급 방법 사용을 나타냈다. 2019년 9월 8일 또 다른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라 클라인 피험체 Y 이 전문 클리닉에 자신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선천성 병리로 인한 심장 마비였다. 그러나 독성 분석 결과 그녀의 혈액에서 클라크가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실험용 약물 흔적이 발견되었다. 엄격한 의료 감시해 어떻게 그 약물이 그녀의 몸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는 지적한다. 클리닉 복도의 감시 카메라는 그녀가 사망하기 3시간 전에 클라인의 방에 들어간 의료진 복장을 한 사람의 흐릿한 이미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클리닉 직원 중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라 클라인의 죽음은 다른 2 생존자를 둘러싼 보안 조치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증인 보호 수준의 보호를 받는 폐쇄된 연방의료시설로 이송되었다. 2019년 10월 로버트 클라크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납치, 불법 감금, 불법 의료 실험 수행, 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총 17개의 혐의였고 각각은 종신형을 의미했다. 클라크는 자신의 행동 노선을 계속 유지했다. 완전한 침묵과 일어나는 일에 대한 무반응. 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은 정신 이상을 근거로 변호를 시도했지만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은 일관되게 정신적으로 온전하다고 판정되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미치광이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전문가로 증언한 피셔 박사는 설명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 그 결과, 그리고 그 불법성을 완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험은 체계적이고 신중했으며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신병적 상태에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재판은 7주 동안 계속되었다. 배심원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2019년 12월 12일 리처드 홀든 판사는 로버트 클라크에게 가석방 가능성 없는 16번의 종신형을 선고했다. 선고 중 또 다른 이상한 사건이 발생했다.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때 클라크는 재판 전체에서 처음으로 반응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근처에 있던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문장을 말했다. 당신들이 우리를 멈췄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시작일 뿐이야. 선고 3일 후 로버트 클라크는 자신의 감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잠정적인 사망 원인은 급성 심부전이었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 독극물이나 다른 의심스러운 물질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망 상황은 이 사건의 이상한 우연의 일치 목록에 추가되었다. 2020년 초 살아남은 두 희생자의 상태는 계속해서 천천히 개선되었다. 마이클 도시는 언어와 이전 삶에 대한 일부 기본적인 기억을 되찾았다. 토마스 베이커는 8로 9세 아동에 해당하는 인지 기능 수준에 도달했다.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것입니다. 조 박사는 조심스럽게 지적한다. 하지만 그들이 이룬 진전은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일을 고려할 때 이미 의학적 기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클라크의 가능한 공범과 신비한 조직 RMI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FBI는 이 사건의 이 측면만을 전담하는 특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키무라 요원은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한 언급을 거부한다. 앨런과 자포 리볼번지 집은 주에 의해 압수되었고 나중에 시 의회 결정에 따라 철거되었다. 그 자리에는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기념공원 조성이 계획되어 있다. 결국 클라크의 폭로로 이어진 그들의 경계심을 발휘했던 이웃들은 여전히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3년 동안 괴물 옆에 살았어요. 엘리자베스 호는 말한다. 매일 밤 그의 희생자들의 비명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이 감정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2020년 9월 주요 수사가 종결된 지 거의 1년 후 실버스프링에서 30마일 떨어진 숲 지역에서 케이블을 설치하던 한 작업자가 버려진 벙커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클라크의 실험실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한 장비와 여러 개의 빈 우리가 있었다. 벽에는 같은 상징이 그려져 있었다. 마름모 안의 사람과 문자 RMI 벙커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세심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지문, DNA 또는 다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공간이 몇 달 동안 사용되지 않았다고 추측했다. 우리는 이것이 클라크나 그의 공범들의 실험을 위한 예비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FBI 대변인은 짧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라크의 추정 희생자 중 4명의 시신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기에는 그가 도주 직전에 집에서 데리고 나간 여성도 포함된다. 사망 전에 사라 클라인을 방문했고 의료진과 유사했던 사람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스폰서와 클라크의 실험 배후에 있을 수 있는 조직의 비밀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엘름가의 주민들은 더 이상 밤에 울음소리를 듣지 않는다. 하지만 가끔 제임스 화이트는 고백하듯이 그 소리들이 여전히 어딘가 먼 곳에서 메아리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